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그림 앞에 직접 서 계신 기분을 상상해 보세요. 파리 근교 그랑자트 섬, 따스한 일요일 오후예요. 햇살이 잔잔한 강물 위로 부서지며 반짝이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죠. 모든 게 완벽하게 평화롭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순간, 바로 조르주 세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작품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유는 이 그림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평생 꿈꿔온 빛 그 자체를 붙잡아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빛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재현해야 하는 미션과 같은 것이었죠. 오늘은 쇠라의 이 미친 듯한 과학적 열정, 그림 속에 숨겨진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걸 작은 점들로 폭발시킨 광기 어린 아름다움까지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빛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빛은 그들에게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깊은 감동이자 영혼의 본질이었어요. 모네는 빛은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하며 평생 색과 빛의 변화를 쫓아다녔고, 색은 나의 하루 종일 집착이자 기쁨이자 고통이라고 고백할 만큼 빛에 완전히 미쳐 있었죠.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리며 빛을 통해 영혼의 떨림과 깊은 외로움을 표현했고, 빛 예술가 제임스 터렐은 빛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 자체가 계시이자 메시지이다라고 말하며 빛을 영적 경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140년 전 한 천재가 이미 디지털 시대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걸까요? 쇠라는 빛을 작은 점들로 분해해 우리의 눈이 스스로 섞이게 만들었어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순수한 점들이 수없이 모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점들의 수는 약 22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27살 젊은 화가가 2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이 점들을 찍는 데 바쳤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작업 과정으로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오늘날 우리가 매 순간 보는 스마트폰 화면, TV, 컴퓨터의 빛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1880년대 프랑스 미술은 빛과 색채의 혁명적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혁명적인 시대는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더 이상 어두운 스튜디오에 갇히지 않고 야외로 나가 순간순간 변하는 자연광을 그대로 포착하려 했어요. 클로드 모네는 지베르니로 이사한 뒤 건초더미와 루앙 대성당을 여러 시간대에 그리며 빛의 미묘한 변화를 끝없이 탐구했습니다.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는 밝고 따뜻한 색채로 파리 거리, 카페, 보트놀이를 생생하게 담아냈고, 카미유 피사로는 농촌 풍경에 부드러운 빛을 더하며 인상주의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빠르고 가벼운 붓터치로 형태를 정확히 그리기보다 빛의 인상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림자조차 검정이 아닌 푸른빛, 보랏빛으로 표현했고, 새로운 합성 안료 덕분에 더욱 선명하고 밝은 색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파리 사람들, 공원, 철도, 산업화된 풍경 등 당시 평범한 일상을 주제로 삼아 이전 아카데미 미술의 딱딱하고 어두운 규칙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처음엔 비평가들의 조롱과 냉대를 받았지만 재정적 안정과 함께 살롱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1886년 마지막 인상주의 전시회를 끝으로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후기 인상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인상주의가 순간의 빛을 자유롭게 포착했다면, 조르주세라는 그 빛을 과학적으로 분해해 작은 점들로 재구성하며 인상주의의 감성을 넘어선 새로운 질서와 영원한 빛의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빛을 과학적으로 재현하고 싶다고 선언하며 당시 최신 색채학 서적들을 모두 섭렵하게 됩니다. 특히 미셸 외젠 슈브레올의 색상의 동시대비 법칙은 인접한 색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더 강렬해지는 현상을 밝혀냈고, 오그든 루드의 광학 혼합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빛의 3원색 실험은 빨강, 초록, 파랑이 만나면 순수한 흰빛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이론을 깊이 탐구한 끝에 쇠라는 핵심 개념인 광학 혼합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팔레트 위에서 물감을 직접 섞으면 색은 점점 탁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이는 빛을 빼앗는 감산 혼합, 즉 CMYK 원리입니다. 인쇄 잉크나 전통 회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죠. 하지만 쇠라는 그 반대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빛은 눈에서 섞일 때 오히려 훨씬 더 밝고 생생해진다는 것입니다. 빛의 3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 가까이에서 만나면 순수한 흰 빛이 되고, 밝기가 더해지는 이 현상이 바로 RGB 가산 혼합의 원리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TV와 스마트폰 화면이 바로 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쇠라는 물감이라는 감산 재료를 가지고도 눈앞에서 가산 혼합이 일어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순수 색점들을 캔버스에 촘촘히 배치하는 기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묘법 또는 포인틸리즘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등 색색깔 점들의 혼돈뿐이지만 두세 걸음만 물러서면 그 점들이 관람자의 망막에서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갑자기 빛이 반짝반짝 살아나고 그림 전체가 숨쉬는 듯한 환상적인 착시를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이는 140년 전 일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화면의 서브 픽셀, RGB 픽셀 원리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쇠라는 19세기 말에 이미 디지털 시대의 색채의 비밀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캔버스 위에 옮겨놓은 천재였던 것이죠. 그의 아이디어는 주변 예술가들에게 큰 불꽃을 일으켰고 곧 신인상주의라는 새로운 흐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를 넘어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까지 영향을 미치며 국제적인 움직임이 되었죠. 세라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였던 폴 시냐크는 세라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뒤 이 기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시냐크는 세라의 과학적인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더 밝고 감정이 풍부한 느낌을 더했어요. 그의 그림 속 항구나 바다를 보면 작은 점들이 마치 빛의 파도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앙리 에드문 크로스는 지중해의 강한 햇빛 아래 풍경을 더 크고 과감한 점들로 그렸어요. 때로는 사각형이나 모자이크처럼 보일 정도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점점 추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카미유 피사로도 한때 이 방식에 푹 빠졌어요. 3년 정도 농촌 풍경의 점묘법을 써보았고 그의 아들 깨시앵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고흐도 점묘법의 밝은 색채와 빛의 과학적 재현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실제로 몇 점의 작품에서 이 기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러나 고흐는 더 자유롭고 격정적인 붓터치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그의 후기 작품에는 빛의 개념의 점묘법보다는 그만의 점묘법으로 발전시키게 되죠. 이 외에도 프랑스의 알베르 디부아 필레, 샤를 앙그랑, 막시밀리앙 이엡스, 벨기에의 테오반 리셀베르헤, 네덜란드의 얀 토로프 같은 화가들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벨기에의 레빙트라는 예술 그룹은 쇠라의 그림을 적극적으로 전시하며 이 흐름을 더 키웠어요. 이렇게 포인틸리즘은 쇠라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추상 미술의 중요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점 하나하나로 색을 나누는 방식이 색채의 순수함과 빛의 과학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몬드리안이나 칸딘스키의 추상화, 피카소의 초기 실험, 이탈리아 미래주의까지 영향을 주었죠. 자, 이제 이 그림 속 사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겉으로는 따스한 일요일 오후 그랑 자트섬에서 사람들이 여유롭게 피크닉을 즐기는 평화로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쇠라는 이 작품을 통해 19세기 말 파리 사회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풍자했습니다. 화면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오른쪽 끝에 서 있는 여성을 보세요. 그녀는 원숭이를 마치 개처럼 목줄을 하고 서 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고급 매춘부나 유흥을 즐기는 여성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상징이었어요. 프랑스어로 암컷 원숭이를 뜻하는 싱게스가 당시 속어로 매춘부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옆에 뛰어다니는 개와는 상반되게 긴장한 자세로 앉아있는 원숭이가 보입니다. 이는 통제된 욕망, 억눌린 야한면 또는 사회적 위선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강력한 장치인 것이지요. 화면 왼쪽을 보시면 당시 직업 여성으로 추측되는 여성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기하학적인 형태로 그려진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성의 뒷모습이 보이죠. 19세기 말 파리에서 스카프를 쓴 여성은 대개 보모나 하녀였는데 아마도 이 여성은 우산을 쓰고 있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입에 물고 근엄하게 누워있는 근육질의 남성도 눈에 띕니다. 그는 당시 노동자 계급을 상징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그 옆에는 책을 읽는 여성과 귀족처럼 보이는 남성, 검은 강아지, 그리고 조용히 날아다니는 나비까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군인, 요트를 타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아이와 여성들, 꽃을 바라보며 사랑을 꿈꾸는 소녀까지. 그랑 자트 섬에는 정말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물들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각자 물가를 응시하거나 고개를 숙인 채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 존재하죠. 그런데 단 한 명의 아이만이 이 그림을 보는 우리, 관람객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쇠라의 치밀하고 계산된 구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이 대작을 완성하기 위해 17개의 스케치와 다른 스타일의 예비 작품들을 만들며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결국 이 거대한 캔버스는 수많은 작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점들 하나하나가 조용히 모여 19세기 말 파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식과 계급, 욕망과 고독이 뒤섞인 순간이죠. 쇠라는 이 작품을 통해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실험이란 단순한 기법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뒤바꾸는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모네가 빛의 순간을 쫓아 야외로 나갔듯이 세라는 그 빛을 과학의 렌즈로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감정에만 맡기지 않고 계산과 조화를 택했으며 작은 점 하나하나를 통해 인간의 눈이 만들어내는 착시와 진짜 빛의 본질을 탐구했어요. 이런 실험은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조롱받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예술의 지평을 새롭게 열어줍니다. 새로운 실험은 시대를 앞서가는 고독한 여정일 수 있지만 결국 인류의 시야를 넓혀주는 빛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그림을 다시 마주할 때 더 이상 단순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이지 않을 거예요. 140년 전 한 천재가 과학과 예술, 빛의 비밀과 사회의 가식, 욕망과 고독까지 동시에 폭로하려 했던 거대한 실험의 흔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명작들의 숨겨진 비밀과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서 여러분께 가져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아트비였습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